며느리의 손이 내 뺨을 때렸다. 대형 병원 중환자실 복도 한가운데서였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나를 흔들 수는 없었다. 왜냐고? 이 순간을 무려 20년 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귀여워요? 고루한 촌년 주제에. 하지만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작게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건 내가 준비한 판이었다. 그리고 이 한 장면은 그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다. 병원장이 달려왔다.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이 일이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뒤를 돌아섰다.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내가 왜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를. 사실 나는 며느리가 내 뺨을 치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다. 정확히 말하자면 계획한 것이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20년 전이었다. 그때 나는 남편과 함께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간판도 손수 만들고 환자들이 밤늦게 찾아오면 늘 문을 열어주던 성실한 병원이었다. 한정내과. 남편은 성실했고 나는 그를 믿었다. 남편은 병원을 키우고 싶어 했다. 투자자와 계약서를 주고받으며 매일같이 분주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가 알아서 잘할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다. 병원 복도에서 아무 말도 없이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병원의 계좌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분 계약서도 조작돼 있었다. 모든 것이 정현우라는 이름 앞으로 넘어가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내 모든 것을 앗아갔다. 남편도 병원도 삶도. 나는 빚만 남은 채 어린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참았다. 잊지 않았다. 아들은 의사가 되었다. 장학금을 받으며 의대를 졸업했고 지금은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다. 나는 그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다. 그 아이가 내 유일한 자랑이었고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결혼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했다. 상견례 자리에 나갔고 그 자리에 정현우가 있었다.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얼굴. 그는 성공한 재단 이사장이 되어 있었고 자신의 딸을 내 아들과 결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의 아내는 내 초등학교 친구 미선이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미선의 얼굴이 어딘가 이상했다. 그리고 상견례가 끝난 뒤 그녀는 내게 따로 만나자고 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옥내야, 미안해. 그 병원 우리 남편이 빼앗았어. 그녀는 말기암 환자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딸 결혼만은 막지 말아줘. 나 죽기 전에 그것만 보고 싶어.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미선의 작은 아들, 준영이. 2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모님, 저희 아버지가 한 일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말하지 않기로 했다. 미선이 증거를 모으겠다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딸, 내 며느리는 달랐다. 처음엔 다정했다. 어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냈다. 우리 집 도와주는 분이에요. 청소 좀 해놓으세요. 이 집에 먼지 너무 많아요. 내가 그녀의 하녀가 된 것 같았다. 그래도 참았다. 아들을 위해서였다. 그 아이가 행복해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통화를 듣게 되었다. 아빠, 엄마가 자꾸 시어머니한테 사과하자고 해서 피곤해요. 초반에 눌러야죠. 시어머니부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미선이 딸이 아니라 정현우의 피라는 것을. 그렇게 나는 결심했다. 참지 않겠다고. 숨지 않겠다고. 복수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느꼈다. 나는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냈다. 한정넷과 원장 한정혜.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다. 준영아, 이모다. 이모, 드디어 결심하신 거예요?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그래. 이제 시작하자.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다. 이건 한 여자의 이름을 되찾는 이야기다. 나는 더 이상 조용한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병원을 잃었던 그 이름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되찾을 것이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예전처럼 조용히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이름, 정현우, 그를 다시 끌어내는 것이었다. 20년 전 나를 짓밟고 병원을 빼앗은 그 남자. 그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지금은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가졌겠지만 나는 그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준영이와 나는 오래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이모, 영상 자료는 거의 모았어요. 아버지가 위조한 계약서, 지분 이전 공증 서류, 당시 회계사 통화 녹음까지 확보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선이가 떠나기 전에 남긴 흔적들. 그녀는 죽는 날까지 나를 도우려 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다. 공개는 언제쯤 할 생각이에요? 준영이 물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그들의 자랑이 가장 클 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낼 거야. 그 타이밍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정현우의 병원 재단이 새 병동을 신설하고 의료인권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언론이 그를 영웅처럼 치켜세우고 있었다. 그 기사들을 보며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이제 무대는 마련됐다. 나는 정장을 차려입고 행사 초청장을 받아냈다. 정현우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 리 없었다. 그는 내 이름을 보면 반드시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반응이야말로 그의 죄를 증명할 열쇠다. 하지만 문제는 내 아들이었다. 그 아이는 아직 진실을 모른다. 그 아이는 며느리를 사랑했고 정현우를 장인어른이라 불렀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처받을 게 분명했다. 나는 그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까지도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며느리는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어머니, 손님들 오시니까 거실 좀 닦아주세요. 김치 냄새 안 나게요. 그 말에 내가 다듬은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녀의 손.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되뇌었다. 곧 내가 버려질 차례라고. 며느리는 정현우의 피를 물려받았다. 위선과 오만, 냉정함과 가식. 그 모든 것이 똑같았다. 며느리는 나를 아랫사람 취급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병원 행사 당일 나는 무대 앞자리에 앉았다. 준영은 컨트롤 부스에 있었다. USB와 노트북을 확인하며 긴장한 표정이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정현우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게 병원이란, 환자란 늘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가면은 벗겨질 것이다. 영상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병원 속의 영상이었다. 그러다 화면이 번쩍이고 목소리가 바뀌었다.
2003년 한정내과. 지분 이전 계약서 위조. 계좌에서 사라진 8억 원의 행방. 정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영상에는 정현우가 직접 서명한 위조 서류들이 보였고 그의 측근이 회계사와 나눈 통화 녹취가 흘러나왔다. 그거요. 그냥 사모님 모르게 넘기면 돼요. 그분 어차피 서류 잘 못 보시잖아요. 객석이 술렁였다.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정현우는 무대에서 내려오려 했고 그 순간 누군가가 외쳤다. 잠깐, 끝까지 보세요. 그건 당신이 가장 사랑한 사람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영상에는 미선의 얼굴이 나왔다. 그녀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힘겹게 말했다. 정현우는 내 남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옥내야 내 병원, 내 삶을 되찾아. 그리고 영상이 꺼졌다. 정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저는 한정혜입니다. 20년 전 병원을 빼앗기고 이름을 잃고 삶을 짓밟혔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 이름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정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나는 더는 숨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말할 수 있다. 나는 한정혜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다. 정현우는 무너졌다. 병원 행사장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무대 위에 주저앉았다. 그날 세상은 그의 민낯을 보았다. 그가 어떻게 한 여자의 삶을, 이름을, 모든 것을 앗아갔는지를. 언론은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그의 비서진은 허둥지둥 그를 감쌌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다. 그의 거짓된 영광은 산산조각이 났고 나는 20년 만에 내 이름을 세상에 다시 올렸다. 한정혜. 지워진 줄 알았던 이름. 뺨을 맞고도 웃었던 그날 나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폭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며느리는 행사 이후 단 한 번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며칠 뒤 도착한 내용 증명 한 장. 이혼 서류였다. 그녀는 아들과의 결혼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복수극으로 인해 집안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나는 그 서류를 들고 아들의 방으로 갔다. 아들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뉴스 기사, 영상 클립, 온라인 커뮤니티. 수많은 정보들이 그에게 진실을 던지고 있었다. 아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넌 아무것도 모르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오랫동안 울었다. 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더는 숨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었다. 그 다음 날 뉴스는 정현우의 이사장직 해임을 보도했다. 병원 이사회는 긴급회의 끝에 그의 사임을 결정했고 검찰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정현우의 얼굴은 이제 방송에서 영웅이 아닌 범죄자로 등장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며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는 언론 앞에 섰다. 20년 전 복잡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건 병원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면 위조된 계약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부인이 남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정현우는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그 영상은 고인의 감정이 휘말린 발언일 뿐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기에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그의 태도는 뻔뻔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말을 믿는 이들도 생겨났다. 특히 며느리 서연은 언론에 출연해 말했다. 제 아버지는 결백합니다. 모든 사건은 시어머니의 과거 망상에서 비롯된 것뿐입니다. 그녀는 아들과 이혼한 사실을 밝히며 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파괴했어요. 나는 TV를 보며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래, 예상한 반격이었다. 그들이 순순히 무너질 리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준비한 건 영상 하나로 끝나는 복수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내가 어떤 기억을, 어떤 증거를, 어떤 사람들을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며칠 후 준영이 찾아왔다. 그의 눈엔 분노와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모, 검찰에서 증언 요청이 왔어요. 이제 법정에서 모든 걸 말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과거에 숨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상 나는 나아가야 했다. 법정. 20년 전 내가 무너진 곳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였다. 나는 준비한 모든 서류, 통장 내역, 거래 기록, 진술서,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드디어 재판 당일. 법정은 언론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언석에 섰다. 정현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뻔뻔한 얼굴이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한정혜입니다. 20년 전 제 남편이 쓰러지고 난 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병원도 명예도 삶도 그 모든 것은 이 남자 정현우 때문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나는 이어서 증거를 제출했다. 녹취록, 계약서, 공증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선의 영상. 법정의 영상이 재생됐다. 미선은 산소호흡기를 단 채 말했다. 정현우는 내 남편입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옥내야, 내 이름을 꼭 되찾아. 나는 내 편이야. 정현우는 그 순간 눈을 피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아들이 일어섰다. 추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는 내 옆에 섰고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20년 동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진실입니다. 정현우는 무너졌다. 그날 법정은 내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나는 처음으로 이름을 되찾은 느낌을 받았다. 기자들이 법정 밖에서 달려들었다. 한정혜 씨,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다. 진짜 회복은 지금부터다. 나는 이제 과거를 묻고 다시 살아갈 것이다. 정현우는 끝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배임과 횡령, 사문서 위조, 강요, 공갈. 그에게 씌워진 죄목은 5가지가 넘었다. 징역 12년. 그는 더 이상 이사장도 재벌도 아니었다. 그날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그의 뒷모습을 나는 끝까지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 하나가 내 삶에서 천천히 지워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그가 남긴 피가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 서연. 그녀는 정현우의 친딸이었다. 그의 사과 한마디 없이 살아온 인생을 그녀는 오히려 공격했다. 이혼을 선언하고 나를 언론 앞에 세우려 했고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피해자였던 나를 가해자로 포장하려 들었다. 그녀는 말한다. 전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나는 안다.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위선과 야망을.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세력을 만들려 했다. 정현우가 사라진 자리에 서연이 올라서고 있었다. 새로운 의료재단. 그녀는 SNS와 방송을 이용해 여론을 다시 쥐고 흔들고 있었다. 한정혜 씨의 과거 진술은 편집된 진실입니다. 진짜 피해자는 저예요. 거짓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똑똑했고 사람들은 쉽게 현혹되었다. 나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20년 전엔 참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되찾은 이름으로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나는 병원을 다시 열기로 했다. 한정내과. 그 이름을 다시 간판 위에 올리는 순간 나는 울었다. 남편과 함께 만들었던 그 이름. 이제는 내 두 손으로 다시 세우는 병원. 소문은 금세 퍼졌다. 한정희가 다시 병원을 연다. 어떤 이들은 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반발이 컸던 건 서연이었다. 그녀는 의료계 언론과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내 병원을 흔들려 했다. 의료 자격 갱신 안 된 이가 병원을 운영한다고? 과거 논란의 중심 인물이 환자 진료를 나를 흠집 내려는 기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정직한 진료, 따뜻한 진료. 그것 하나로 다시 시작했다.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내 병원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아픈 환자들이 다시 찾아왔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선생님 같은 분 요즘 드물어요. 병원에 오는 게 무섭지 않아요. 내가 원했던 건 그런 말 한마디였다. 나는 밤마다 진료 기록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잘하고 있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서연이었다. 화장은 흐트러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게 쇼핑백을 건넸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어 있었다. 이건? 서연은 입을 열었다. 아빠가 감춰온 내부 회계 장부예요. 해외 자금, 불법 투자처, 명예 도용까지 모두 담겨 있어요. 나는 놀랐다. 서연이 그런 걸 왜 내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저도 이제는 놓고 싶어요. 내가 뭘 지키려 했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를 잠시 바라봤다. 분명 그녀는 나를 깊이 상처 준 사람이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 있던 건 진심이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그녀는 작게 웃었다. 저 미국으로 갈 거예요. 의사 면허 시험부터 다시 볼 거예요. 아빠 이름 없는 서연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선택했구나. 그녀는 작게 인사하고 병원을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서연이 준 자료는 검찰에 제출되었고 정현우는 추가 기소되었다. 그의 죄는 단지 내 병원을 빼앗은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짓밟아온 범죄자였다. 그리고 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 내 병원 책상 앞에 앉았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이름을 되찾기 위해 걸어온 20년의 시간. 이제 나는 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회복의 시간이다. 나는 펜을 들어 오늘 첫 진료를 기록했다. 환자 김영자, 만 72세. 증상 만성 기침, 우울감. 진료 소견 따뜻한 말이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한정내과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한정내과가 문을 연 지 3달. 아침마다 병원의 유리문을 열 때마다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햇살은 창틀에 걸려 따뜻하고 진료실은 환자의 체온으로 채워진다. 이곳은 내가 잃었던 것들을 다시 채우는 공간이다. 이름, 신뢰, 그리고 나 자신. 병원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중장년층 환자들이다. 누구보다 절박하고 누구보다 오래 참아온 사람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을 담아 진료한다. 원장님, 여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씻긴다.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병원 앞에 검은 승합차가 멈췄다. 차에서 내린 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 그중 한 명이 병원 문을 열며 자신을 구청 건축감사팀이라고 소개했다. 불법 증축 의혹이 있습니다. 병원 내부 구조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는 병원 천장부터 창고, 전기 배선, 심지어 벽지 두께까지 확인했다. 마치 감시하듯. 그리고 돌아가며 남긴 말.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영업 정지 명령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누가 보낸 겁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이건 단순 행정 점검이 아니다. 의도적이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음을. 그날 저녁 준영을 불렀다. 그는 이미 그 남자들의 정체를 추적하고 있었다. 이모, 삼남의료재단에서 움직였어요. 정현우의 공백을 메우려는 쪽이에요. 삼남재단. 과거 정현우와 경쟁 구도였던 의료재단. 그들은 내 병원을 위험 요소로 본 것이다. 문제는 준영이 말을 이었다. 서연이 그들과 접촉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연. 미국으로 떠났던 그녀가 아니면 애초에 떠난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위한 시간이었나? 나는 믿고 싶었다. 그녀가 변화했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며칠 뒤 병원 앞에 익명의 시민단체가 등장했다. 불법 병원 즉각 철거, 면허 문제 의사가 진료, 환자 생명 위협한다. 현수막이 붙고 피켓을 든 이들이 외쳤다. 그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듯 조직적이었다. 나는 침착하게 모든 공사 서류와 의료 자격 관련 자료를 정리했다. 건축사, 변호사, 의사협회까지 컨설팅을 의뢰했다. 준영은 유튜브와 언론을 통해 반격했다. 한정넷과 관련 가짜뉴스 팩트체크 방송 준비됐어요. 그는 젊었고 능동적이었다. 이모, 이번엔 저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지켜내야죠. 우리가 만들어낸 이 공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아들이 찾아왔다. 우리는 소박한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엄마, 나 병원 그만두려고 해요. 교수 자리도 내려놓고 여기 한정내과에서 같이 일하고 싶어요. 나는 놀라 그를 바라봤다. 그 자리를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건데. 그는 조용히 웃었다. 엄마가 말했잖아요. 이름보다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내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었고, 이제는 나를 지키려 나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병원 앞 벤치에 남편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당신 잘했어.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병원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붙어 있었다. 진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응원합니다. 마이너스 익명의 환자.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진료실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날 오후 또 다른 방문자가 찾아왔다. 서연이었다. 화장은 흐트러졌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아버지가 감춘 자료들이에요. 해외 투자, 자금 세탁, 위조 계좌 명단. 다 들어있어요. 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왜 지금?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저도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 사람의 방식이 옳다고 믿고 자랐지만 이제는 나도 끝내고 싶어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너 이 자료를 넘긴 뒤엔 어떻게 할 거니? 미국으로 돌아가려 해요. 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내가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일지도 모르지. 서연은 조용히 병원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며칠 뒤 서연이 준 자료는 검찰에 제출되었고 정현우는 추가 기소되었다. 나는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다. 창문 너머 햇살은 따뜻했고 환자들은 하나둘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진료일지를 열고 첫 줄을 썼다. 환자 김영, 74세. 증상 가슴 답답함, 수면 장애. 진료 소견 인생은 결국 회복의 연속이다. 그리고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한정내과 진료 시작합니다. 정현우는 추가 기소됐다. 서연이 건넨 회계 자료 덕분에 검찰은 더 깊은 진실을 파고들 수 있었다. 해외로 빼돌린 자금, 차명 계좌, 명예 도용. 그는 단순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수십 년간 검은 돈을 굴려온 사기꾼이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고 피해자들은 하나둘 용기를 내어 진술했다. 그의 실체는 마침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나는 그 뉴스를 병원 대기실에서 조용히 바라보았다. 환자 몇 명이 속삭였다. 저 사람이 한정의 원장님 병원 빼앗았던 그 인간이래. 그럼 원장님이 다 밝히신 거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입꼬리를 올렸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이름. 이제는 나를 지우려 했던 그 이름 위에 나를 다시 세울 시간이다. 한정내과는 안정 궤도에 접어들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들이 진료 예약을 하고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의료진은 아들, 나 간호사 셋. 소박하지만 진심이 있는 공간이었다. 나는 아들과 함께하는 진료가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다. 아들은 환자들과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식사는 잘 챙기셨어요? 최근엔 어디가 제일 불편하셨어요? 그는 단순한 병의 증상보다 마음을 먼저 살폈다. 어쩌면 내 젊은 시절보다 훨씬 나은 의사가 될 아이였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다른 고민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엄마, 이제 병원 규모를 조금 키워야 하지 않을까? 아들의 제안이었다. 이 근처에 공실 상가가 있어요. 확장하면 더 많은 환자 볼 수 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 좋아. 너무 커지면 마음이 분산돼. 나는 이렇게 얼굴을 다 기억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병원이 좋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민은 이어졌다. 그는 새로운 세대였다. 디지털 진료 시스템, 예약 앱, 환자 통합 관리 솔루션. 그는 효율을 이야기했고 나는 관계를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지팡이를 짚은 60대 후반의 노인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한정의 원장님 맞으시죠? 저 정현우와 함께 일했던 회계사 김동건입니다. 나는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사람과 일한 걸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저도 이용당한 면이 있었지만 저 역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신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정현우가 마지막까지 감췄던 문서입니다.
90년대 말 병원 인수 과정에서 조작된 최초의 계약서. 당신 남편의 서명이 위조됐던 바로 그 문서입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그것을 받았다. 20년 전 남편이 끝내 말하지 못했던 비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지키기 위해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당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알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병원 뒤 마당에 앉아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많았다. 그 별들 사이에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는 듯 했다. 고마워요. 나 잘 살아볼게요. 며칠 뒤 서연이 보낸 엽서 한 장이 도착했다. 하얀 눈이 내린 작은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짧게 적힌 문장. 이제 저도 제 이름으로 살게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죄송했어요. 나는 엽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아이도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거겠지. 나는 그저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한정내과는 오늘도 진료를 시작했다. 내가 이름을 되찾았고 삶을 되찾았듯 환자들도 그렇게 조금씩 자신을 되찾기를 바라며 진료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들었다. 나는 오늘도 기록을 남긴다. 환자 이영, 58세 여성. 증상 만성 두통, 수면 불량. 진료 소견 인생은 가끔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한정내과, 오늘도 진료 시작합니다. 한정내과는 눈이 내리는 겨울 아침에도 어김없이 불을 밝혔다. 변함없이 진료를 시작하고 익숙한 환자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커튼을 걷으면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난로 위에는 생강차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이곳은 어느새 작은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났다. 그날도 평소처럼 환자 진료를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려던 참이었다. 간호사가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원장님, 이분이 꼭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과거 정현우 씨 병원에 근무하셨다는데.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50대 초반의 여성. 코트 자락에 눈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자리도 앉지 않은 채 말했다. 한정의 원장님 맞으시죠? 저 김서진입니다. 정현우 병원에서 간호부장을 했어요. 나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20년 전 미성 곁에 붙어 있었던 인물. 나에 대해 차갑게 굴었고 한 번도 정중히 대하지 않았던 사람. 그녀가 왜 지금 내 앞에 선 걸까? 무슨 일로 오셨죠? 그녀는 망설이다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에는 메모리 스틱과 인쇄된 사진, 수기 진술서가 들어 있었다. 이건 정현우 병원 내부 고발 자료입니다. 수술 중 의료사고 은폐, 약품 리베이트, 사망자 기록 누락까지. 저도 그 안에서 침묵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는 못하겠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USB를 열어 확인했다. 파일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다. 그중엔 사망한 환자 이름도 있었고 내가 예전부터 의심했던 병동의 기록도 포함돼 있었다. 왜 지금 이걸 나에게 넘기나요? 김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전사실 원장님 남편분 돌아가셨던 날 병실 근처에 있었어요. 그날 의무 기록이 조작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게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녀의 고백은 내 숨을 먹게 했다.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과로사도 심장마비도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혹시 남편의 죽음도 누군가 계획한 건가요? 그녀는 침묵으로 대신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부정하지 않았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준영에게 그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는 차분히 분석한 뒤 말했다. 이건 단순한 부패 자료가 아니에요. 이건 조직적인 의료살인의 흔적입니다. 그 사람이 짓밟은 건 병원 하나가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우리는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다. 이미 정현우는 구속되어 있었지만 그에게 협력했던 이들은 여전히 의료계에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병원은 이름만 바뀐 채 지금도 운영되고 있었다. 이거 공개해야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야 했다. 감정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다가가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했다. 의료계 비리 고발 다큐멘터리. 준영이 기획하고 나는 내 이름을 걸었다. 고백, 그리고 회복. 다큐멘터리의 첫 장면은 정현우의 화려했던 시절, 그리고 뒤이어 이어지는 환자들의 침묵된 기록. 카메라 앞에서 김서진이 고백했다. 전 그 병원에서 매일 죄를 쌓으며 살았습니다.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고 뉴스에서도 다루기 시작했다. 대중은 다시 분노했다. 이번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어떻게 이런 병원이 지금도 환자를 받고 있냐는 질문으로 번졌다. 병원 앞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렸고 정부도 의료기관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란 속에서 나는 조용히 병원을 지켰다. 누군가는 내게 물었다. 이제 다 이긴 거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아직 남아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 상처를 치료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 후 정현우는 교도소 안에서 두 번째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긴급 이송되었지만 위중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나는 묘한 감정으로 그 뉴스를 바라봤다. 안타까움도 통쾌함도 아닌 그냥 긴 여정의 끝에 도달한 느낌. 그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이제 나는 내 길을 간다. 그 주말 병원에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평범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잠시 들렀어요. 엄마 아니 원장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잘 지냈니? 열심히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가짜가 아닌 나로 살고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박스를 꺼내 내밀었다. 이건 작은 기부금이에요. 환자분들 약값 보태세요. 나는 박스를 받으며 물었다. 너 지금 괜찮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무섭고 외롭지만 그래도 내 선택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문득 미선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한정내과를 다시 시작하던 그날의 다짐도. 우리는 둘 다 회복이라는 길 위에 있었다. 그날 진료가 끝난 뒤 나는 병원 벽에 조용히 액자를 하나 걸었다. 진실은 결국 고요하게 이긴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의 진료일지를 썼다. 환자 박영, 65세 여성. 증상 어지럼증, 속쓰림. 진료 소견 것보다 속이 중요한 병도, 인생도. 한정내과. 오늘도 진료 시작합니다. 한겨울의 한정내과는 고요했다. 병원 앞 전봇대에 매달린 간판은 눈에 덮여 흐릿하게 보였고 유리문에는 하얀 성애가 앉아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왠지 모르게 일찍 깨어났다. 불길한 기운이 목덜미를 스치듯 맴돌았다. 진료 준비를 막 마치려는 순간 준영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이모 정현우 씨, 오늘 새벽 교도소 안에서 심정지로 사망했대요.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진료 차트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날이 올 줄은 알았다.
하지만 그 소식이 이렇게 허망할 줄은 몰랐다. 복수극의 시작이었던 한 남자. 모든 고통과 배신, 침묵과 눈물의 중심이었던 인물. 그는 마지막 한마디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비공개로 치러질 거라고 해요. 유족이 처리 중이고 서연 씨는 참석 안 한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삶이 그렇게 막을 내렸다. 처음엔 기묘한 허무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곧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따랐다. 끝났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며칠 뒤 정현우의 사망 소식은 뉴스의 마지막 꼭지로 짧게 다뤄졌다. 그의 과오보다 거물 의료재단 이사장의 사망이라는 표제어가 더 크고 굵게 다가왔다. 언론은 마지막까지도 진실을 애써 회피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진료가 끝난 뒤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다. 조용한 봉안당 안. 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그 사람 같어요. 우리 이름 지우고 우리 삶 망가뜨렸던 사람. 하지만 이제 우리도 그늘에서 벗어나야겠지요. 나는 그동안 말하지 못한 수많은 문장들을 속으로 떠올렸다. 우리 아들 당신보다 훨씬 좋은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진 않았다. 이제는 흘리는 것보다 살아가는 게 더 중요했다. 며칠 뒤 병원에는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정현우. 사망 전 마지막으로 작성한 유언장이 첨부돼 있었다. 봉투를 뜯고 펼친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한정혜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그의 필체였다. 한정혜. 이 편지를 당신이 읽고 있을 땐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그걸 배신이라 불렀겠지만 나는 내 방식의 책임이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는다. 내 책임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짓밟았는지를. 가장 후회하는 건 미선이다. 그 아이는 내 거울이었다. 당신의 삶을 앗아가며 만든 내 성공이 결국 내 딸을 부수고 말았다. 나는 이기고 싶었다. 누구보다 큰 병원을 만들고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말이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내 무덤을 판 건 나였더군. 당신은 졌지만 이겼고 나는 이긴 줄 알았지만 졌다. 미안하다는 말 지금에야 적는다. 그 말이 당신을 위로하진 않겠지만 이게 내가 가진 마지막 진심이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남긴 재산 중 일부는 미선의 이름으로 기부해줘. 어쩌면 그 아이가 하늘에서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나는 편지를 조용히 접었다.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끝까지 자기중심적이었지만 그 안에 어설픈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가 남긴 유산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미선 장학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병원 대기실 한켠에 작고 조용한 액자를 걸었다. 정미선 기념 장학기금 마이너스 이곳은 다시 시작하는 이들을 응원합니다. 며칠 후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이제 병원을 확장해 보는 게 어때요? 나는 웃었다. 또 그 얘기야? 이번엔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확장이 아니라 연대요. 그는 지역 내 공공보건소와의 협업 제안을 꺼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노인 진료, 방문 진료 등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도울 수 있어요. 엄마가 해온 진료 방식 그대로요. 시스템은 저한테 맡기고요. 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단순히 내 아들이 아니라 나와 같은 철학을 가진 동료였다. 좋아. 대신 우리 병원의 간판은 절대 바꾸지 말자. 그 이름은 절대 안 바꿔요.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약속을 했다.
한정내과. 이제는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회복과 연대의 상징이었다. 그날 밤 병원 앞 벤치에 눈이 내렸다. 나는 조용히 앉아 손을 모았다. 이제 복수도 끝났고 그늘도 거쳤다. 남은 건 살아가는 일이다. 상처를 품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다시 진료를 시작한다. 그리고 오늘도 차트에 기록을 남긴다. 환자 유형, 37세 여성. 증상 극심한 피로, 불면. 진료 소견 어떤 삶은 무너지고 어떤 삶은 다시 세워진다. 한정내과 진료 시작합니다. 봄이 왔다. 한정내과 앞마당에 매화가 피었다. 흐드러지는 분홍빛 사이로 햇살이 내려앉았고 진료실 창문은 미세하게 열린 채 바람을 들이고 있었다. 병원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환자들도 의료진도 모두 익숙한 일상 속에서 웃음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고요는 폭풍 전의 고요일 때가 많다. 그날 우편함에 한 통의 익명 고발장이 도착했다. 봉투에는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고 발신인조차 없었다.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다. 열어본 순간 A 사용지 5장 분량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한정내과의 이중 장부 의혹이었다. 그 안에는 병원 운영 수익, 의료지원금의 흐름, 장학기금 지출 내역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내부인의 손을 거친 듯한 정교한 문서였다. 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이모, 이거 의도적이에요. 누군가 병원 명예를 훼손하려는 거예요. 준영이 말하며 프린트된 자료를 훑었다. 이 문서에 사용된 양식, 날짜 방식, 수기 서명까지 의료재단 운영 쪽에서 오래 일해본 사람의 손길이에요. 나는 문득 떠올랐다. 정현우가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를 노리는 누군가. 혹은 정현우의 과거 인맥. 그는 죽었지만 그의 뿌리는 여전히 의료계 곳곳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또 시작하려는 건가. 나는 차분히 서류를 접고 복사본을 만들어 병원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동시에 장학기금 회계 담당자와 회의를 열고 전 계좌 내역과 사용 내역을 다시 검토했다. 모든 과정은 투명했고 잘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진실보다 의혹이 더 자극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의혹은 곧 언론의 손에 넘어갔다. 한정내과 장학기금, 기부금 유용 논란, 과거 의료 스캔들의 피해자에서 또 다른 의혹의 중심으로 기사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병원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다. 예약 취소, 항해 전화, 취재 요청. 나는 모든 상황을 감당해내야 했다. 심지어 병원 앞엔 또다시 시위대가 나타났다. 정의로운 의료는 어디로? 의혹 해명 없는 병원, 신뢰할 수 없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 준영, 간호사들, 심지어 오래된 환자들까지 내 편에 섰다. 원장님, 저 기사들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 봐온 세월이 얼만데요? 기부금 받은 환자 보호자들이 공개 입장문 내겠대요. 도와줄게요. 우리는 내부 회계 감사를 자발적으로 시행했고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아들은 온라인 브리핑을 열었다. 모든 자료는 이곳에 있습니다. 의혹은 의혹일 뿐 팩트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여론은 다시 뒤집혔다. 정말 중요한 건 진료실 안의 진심. 마녀사냥 그만, 한정내과의 투명한 해명. 하루 이틀이 지나자 언론의 방향도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익명의 내부 고발 문서를 조작한 인물이 밝혀졌다.
그는 과거 정현우의 최측근으로 의료재단 법무팀에서 일했던 인물이었다. 정현우 사망 이후 병원과 장학기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명백한 사적 보복입니다. 병원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나는 그제야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함께 이겨냈다는 것이 달랐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생겼다. 다음 주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다. 한정내과 장학기금 운영 방식 및 지역 공공진료 연계 모델에 대한 자문 요청. 나는 한참 동안 그 공문을 들여다보았다.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를 딛고 이제는 누군가의 길이 되어야 할 시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야. 그날 밤 진료를 마치고 병원 뒤 작은 정원에 나가봤다. 매화가 밤에도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나는 오늘의 진료일지를 열었다. 환자 강영, 62세 남성. 증상 이명, 스트레스성 위염. 진료 소견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진심을 기준으로 살 것.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버텼고 앞으로는 함께 나아간다. 한정내과 진료 시작합니다. 한정내과 진료실 안. 오전 햇살이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오며 벽을 금빛으로 물들인다. 이제는 아무런 사건도 고발도 비난도 없다. 고요하다. 마침내 진짜 고요가 찾아왔다. 나는 차트를 정리하며 오늘따라 조금 더 천천히 숨을 쉰다.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이 모든 일의 끝이 아니라 이 모든 상처를 품고도 여전히 진료 중인 나를. 준영은 이제 자리를 잡았다. 그는 병원 옆 작은 별관을 리모델링해 건강 상담과 정신 케어를 병행하는 센터를 열었다. 연결의 방이라는 이름. 진료와 상담, 회복과 대화가 오가는 공간. 젊은 의사로서 그는 그의 방식대로 성장했다. 나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역 대학의 겸임 교수가 되었고 주 3일은 병원에서, 주 2일은 강단에서 후학을 가르쳤다. 가끔은 나보다 더 단단하고 더 나은 의사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진료 대기실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정미선 친구 이수진.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20년 전 미선과 함께 웃고 울던 아이. 이제는 성숙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오래전부터 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감히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진료실 의자에 앉혔다. 이제 왔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사실 오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미선이 마지막까지 선생님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 말을 못 전한 채 그냥 떠나버렸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아이 마음 나도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와줬으니 이제 미선도 편안해질 거예요.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이상했다. 그 순간 마치 내 안에 오래된 무언가가 정리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쌓인 먼지를 닦아내듯. 그날 이후 이수진은 한정내과 자원봉사자로 남았다. 진료 전 대기실 정리를 돕고 환자 차트를 관리하며 조용히 병원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하나의 결심을 했다. 이야기를 남기자. 나는 매일 진료가 끝난 후 병원 기록 일지를 정리하며 그간의 사건을 하나씩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병원 탄압과 재개원,
정연우와의 지난 과거, 미선, 서연, 남편, 그리고 나 자신까지. 글을 쓰면서 나는 다시 살아내는 기분을 느꼈다. 한 달 뒤 한정내과는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조촐한 기념행사, 꽃다발과 손편지, 작은 간식들. 아무런 홍보 없이 환자들과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왔다. 병원 앞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렸다. 함께 버티고 함께 걸어온 365일. 한정내과 감사합니다. 나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끝내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환자 한정혜, 59세 여성. 증상 지난날의 아픔, 현재의 감사. 진료 소견 복수는 끝났고 삶은 계속된다. 우리는 결국 살아낸다. 나는 펜을 놓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살며시 들어왔다. 병원 안엔 환자의 숨, 스태프의 웃음,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한정내과 진료 종료합니다. 그 후 나는 다시 일기를 썼다. 사람들은 말한다. 복수극이었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였다는 걸.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되찾기까지. 슬픔을 견디고 분노를 지나 용서와 마주하기까지. 이야기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 병원을 찾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남겼고 그 이야기들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병원 마당 벤치에 앉아 환자와 함께 웃었고 때로는 함께 울었고 서로의 삶에 잠시 들렀다가 조용히 떠나보내기도 했다. 삶은 진료와 비슷하다. 진단하고 치료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늘 사랑하는 것. 한정내과는 내 인생의 마지막 진료실이었다. 나는 더 이상 증오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기억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의 문을 열며 말한다. 어서 오세요. 진료 시작합니다.